2024년 6월 16일 위험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상황은 동일한데요. 지금은 미국 시장이 고점 놀이를 계속하는 바람에 우리는 고점에서 내려왔고 요 중간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점과 두 개 사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직은 위험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게 제 지론이고요. 이번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조금은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지난번 고점 정도까지. 근데 금리 인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해도 뭐 깨짝깨짝깨짝깨짝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도 요거의 산성 3천입니다. 3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올 거고 바닥은 지난번 저점을 찍기보다는 한 2천에서 2,400 사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제대로 일어나는 시점에 주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은 순환매로 짧게 짧게 대응이 조금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위험, 제2금융권 위험, 리세션, 한계기업, 이게 똑같이 위험 상황이고, 한꺼번에 뭐든 이 도화선이 되면 하나가 톡 하고 터질 거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 일본이 약간 딜레이가 되면서 지난주는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부동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3년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최소한. 그다음에 미국 부동산, 이것도 이제, 신도시와 구도시의 차이라는 거라고 말해드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떠오르는 도시는 계속 집값 올라가고 있고요. 오래된 도시에 있던 빌딩들은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래서 얘는 이제 이 손실분해에 대해서 떠안아야 될 거고, 요거는 가행으로 올라가면 내려갈 때 힘들어지겠죠. 이 두 가지가 미국의 부동산의 위험이다. 그다음에 중동 위험은 라파는 아니고 전부 다 이스라엘이 촉발되고 있는 위험이긴 한데 중동 관련된 전쟁 이슈들 한번 간단하게 보시고요. 아마 다음 주까지 큰 이슈 한 번 더 안 터지면 세 개로만 가져가겠습니다. 세 개만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CDS는 똑같이 35, 35고요. 원달러율이 다시 치솟아 오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공매도 금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부정적인 것 같고요. CDS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기 등급으로 전환한 건설사들 많고요. 그 다음에 중기 10곳 중 3곳이 신용이 취약점. 그러니까 1.7배로 이제 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프랑스 신용 등급도 경고하고 있고, 총선을 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겠죠. 재정 건전화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 그러면 이게 블록 경제와 전쟁과 오일 가격 치솟는 중동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전반적인 사항이 이거를 한꺼번에 위험 사항으로 내몰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2금융권 위험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것도 다 그냥 뺐고요. 지금은 이제 간철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뒤에 있는 거는 이슈가 있어서 여기까지 하고 앞이나 뒤나 내용만 정리를 할 것 같고요. 제2금융권으로 DSR, 스트레스 DSR, DSR, 총부채 원리 상환금 비율이, 적용 비율이 가계대출 증가세 안 꺾입니다. 여러 개 있는 가게는 늘어나고 여러 개 없는 가게는 제로가 되면 어차피 거기선 빌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계대출 6조가 되는 거는 수익이 많은 나는 산업들은 계속 올라갈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금융권 위험을 자극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서 리세션이고 침체는 저는 시점의 문제. 올해 내에 오면 좋겠지만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금리를 깨짝깨짝 가면은 한 1, 2년 더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나무 트레이드 장이지 이거를 빅샷 빅히트를 내는 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국제공조는 힘든 상황이고 추경 플러스가 일어나야 되는데 추경은 아예 신경 안 쓰는 정부죠. 그게 부정적이고 공매도 금지만 그나마 이루어졌어요. 이건 잘한 것 같습니다. 자, 고분양가, 미분양을 악순환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역동적인 미경제. 왜냐면 외부로 나갔던 공장을 국내로 다 땡겨서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없을 거라고 예측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한번 올라갔다 부동산을 올리면 또 내려 꽂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빼고요. 그 다음에 미고용에서 월가와 침체에서 공식 깨졌나 장단기 금리가 진짜 오래됐거든요. 근데도 고용이 높아지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빈익빈 부익부 그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인력의 부족으로 힘들어하지만 미국은 오히려 인력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농 일자리 27만 개가 증가했다는 거는 고임금은 줄고 그다음에 그 밑에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돈 버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인건비가 고임금은 줄어들고 있고 중저임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불황 직전의 단계고 여기서 중저임금의 이 개수마저도 무너지면은 힘들어지는 관계로 갈 거다. 그러면 그때가 진정한 금리 인하가 온다. 그래서 그 시점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립스틱 효과고 이제 립스틱들을 얼마나 사용하느냐 그 내용도 같이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본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국채 매입 줄이는 걸로 유통성 줄여서 금리를 올리는 효과를 이끌어내겠다라고 합니다. 얘는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로 재미를 보고 있고 그 이득을 이제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자기 국가한테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투자하는, 그러니까 대출, 국채 대출 금액이 많다 보니까 금리를 높이면 그 빚을 국가가 갚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얘는 200%에 날아요. 이자율이 200% 나르니까 높이면은 자가당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언젠간 해야 된다. 국채 매입이 끝까지 하자고 안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 뻗댈 거예요. 뻗댈 거. 그러니까 전 세계가 금리 할 때까지 뻗대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국에는 금리 인사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입니다. 중국 부동산은 부동산 경기 안 좋죠. 가행이고 여전히 경기 회복 불가한. 그 다음에 신부동산 정책으로 따라서 조금씩 이것도 똑같아요. 미국처럼 똑같이 큰 나라들은 어떤 지역에 집중적으로 그 부동산이 좋아지고 어떤 지방 같은 경우는 제대로 상승이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어줄 연휴에 그다음에 CPI, PPI 공개되고 투심이 위축됐지만 3일 전입니다. PPI, CPI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도 올라갔었고 그 영향이 같이 시장에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으로 교육으로 간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비용이 들더라도 이쪽으로 간다는 거는 달러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국가 경쟁력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나라 투자할 때도 이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성장하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준화 교육이 이거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평준화 교육은 개도국이나 하는 거예요. 선진국에서는 평준화 교육이 아닙니다. 엘리트 교육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가야 됩니다. 다만 이 엘리트 교육을 줄 세우기 교육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줄 세우기 교육은 뭐냐면 결국에는 성적순으로 자르는 게 줄 세우기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요. 엘리트 교육은 뭐냐면 각 분야의 엘리트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를 정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한 분야를 깊숙하게 2, 30년 동안 팔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 쪽에서 쓰이는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실현되지 않고 그런 분위기가 학술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할 거고 유럽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거를 해결해내야 됩니다. 공부의 끝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의 끝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끝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이 한 분야로 점철돼야만 전체 사회가 성장합니다. 이제 공부를 단계별이라고 해서 이 주어진 기간 안에 공부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버리면 이 뛰어넘는 단계에 못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거 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 미상업용 부동산의 상한약분들 70% 할인된 가격으로 건물 사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좋은 거를 산다는 겁니다. 이걸로 이 뉴스들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에는 부동산이 살아날 거니까 괜찮다라고 하는데 저는 한번 불러졌다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고민이 되는 거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뭐 완전히 부러진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 있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충격은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장중 강세. 금리 인하가 와야 부동산 관련주가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빚내서 집을 사서 운영하기 힘들거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레바논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줄타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가자중에 휴업에서 촉구하고 있고 하마스 이스라엘 모두 전쟁 범죄자 이 이슈랑 이것 때문에 지금 뭐죠? 거기 이집트의 운하를 제대로 통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중동 위험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인플레이션이 유가를 자극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위험은 비슷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거의 이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옛날엔 이걸 퍼뜨려 놨었는데 각각의
부분 이슈로 퍼뜨려서인데 이제 깔때기로 하나로 쭉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방이 제대로 꽝 터져줘야 이거 다 금리 인하 하면서 다시 금리가 내려갈 겁니다. 그 시점이 올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현금 비율 30% 정도까지는 가져가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